자, 그러면 한약의 실시와 그 특성을 볼게요. 자, 한약의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시대 한약은 중종 12년에 김한국이 경상감사에 있다가 감해한 여시한약 언해가 그 발달을 이뤘다. 언해라는 것은 이제 뭘로 한 거죠? 한글로 풀이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김한국이라는 사람은 살인이에요. 기묘살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상감사에 갔다가 그 지역에 여시 한약 언해를 이제 간행을 하고 시범 좀 한번 실시를 해봤어. 그게 괜찮거든.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중종에게 올려요. 상소를 전국주에 실시하자. 그래서 조광조가 옆에서 괜찮다고 하고 하니까 전국주에 실시를 한 거야. 이 한약보급의 이제 배경이 있는데 왜 그러면 김한국의 이제 그 한약 건의가 받아들였냐? 자, 그 당시 사임대 입장 볼 때는 처음에 유황소를 복립을 시켜서 그걸 장악해서 항총 자치를 실시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복립을 하고 했더니 기껏 뭐냐 누구 좋은 꼴만 시킨 거야. 홍고파들만 이제 좋은 꼴을 시킨 거야. 그래서 홍고파들이 거기를 장악해서 홍고파들 경제소를 장악하고 있었죠.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해서 경제소와 유황소 라인을 통해서 대민수탈을 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뭐냐 사림들은 이제 차선으로 이제 선택한 게 한약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김한국이 그 상소 올렸던 배경이 이런 거에 연결됐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리대전에 실려 있는 여시한약은 주제학과 더불어 고려 말에 이미 전래됐고, 그러나 그 주해가 없어서 민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당시 김한국이 그 여시한약에 언해를 갖다 붙인 거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왜냐면 교화를 시키려면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한약을. 근데 어렵게 한문으로 적혀 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냐면 한글을 풀이해서 알리는 목적으로 이제 했다. 자, 조선 중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은 주자학적 이상사회 시현, 즉 3대 이상을 사회 구성을 위한 도학 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지치주의라고 하죠. 지치주의.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풍속이 담속하는 한약은 그것의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전국적 실시를 독모했다.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전국적 실시는 무슨 한약이죠? 수정한약이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의도는 기묘사로 인해 급속히 사라졌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기묘사 이후에 여러 가지 조광조가 예전에 했던 여러 정책들이 혁파됐죠.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당시 사림대 실시했던 한약은 정통과 조화된 자치적 성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간중수의 패단이 있었다. 이걸 이제 한약, 이것을 조광조 스스로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약을 보급했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국가 중심, 수령 중심의 한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치적 성격이 아닌 거, 첫 번째죠. 무엇보다 간주도의 폐단이 발생되고 조광조 스스로에게 비판했던 거. 또 한약은 약전의 정임을 얻어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지방의 고을마다 인재를 얻을 수 없었다. 한약을 움직일 수 있는 뭐냐면 적임자가 없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야. 그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수족한약 관련된 내용 나왔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그게 제대로 안 됐나 물어볼 수 있잖아. 예, 자치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됐나. 자, 한편 명종 때 조광조의 신설은 뭐냐면 명예복교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냐면 중종 때죠. 중종 때 말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광조가 이제 대거 몰락 후에 한동안은 살림 세력들이 조종안에 못 들어왔어. 근데 중종 말기 때 들어가면 조종안에 살림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시 고용을 해가지고 명종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신설은 조광조의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또 이제 그때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광조가 실시한, 한약 시행 문제도 논의가 돼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선조 초에 한약의 실시 문제가 다시 당력 문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죠.
두 가지 의견이 등장했죠. 하나가 주자 중심의 여시장을 간주도를 실시하자. 이걸 이제 전국 한양용이라고 하죠. 전국 한양. 허혁이 주장한. 그래서 예전에 조광조가 했던 것처럼, 물론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했던 것처럼 전국 한양, 수정 중심의 한약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자, 이에 반해서 개별 한약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이야,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것도 기출문에 나왔죠? 예, 개별 한약용. 그러니까 이 일은 한약 자체가 지금 당연히 중요한 건 아니다. 먼저 주장해. 이 사람이 한약관이 그래. 먼저 양민이 먼저고, 양민이 뭐야? 백성을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교화가 그 다음이다. 자, 이거는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통기국론. 이통기국론 뭐예요? 보편적 이는 다 들어가 있지만 형태가 달라진 것은 뭐 때문에? 기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선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상강오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러내려면, 뭘 해야 된다? 백성을 안정하게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래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상강오륜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한약을 주장할 때는 일단 교미 측면에서 한약을 주장할 때는 뭘 강조했다? 개별 한약용. 그래서 사족이 중심한 개별 한약용을 주장했죠. 사족 한약.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항해도 간사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 하해주 일향 약속, 사창 계 약속 등을 마련해서 한약 실시 나타났다. 요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조 시대 때 전국 한약록과 이이가 주장한 개별 한약용은 그래서 해주 한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임난 이후에 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거의 장명한 상태에서 유지한 경향이 있고 인륜이나 명분에 돌볼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이때 임난 이후에 신분제가 붕괴됐어. 양반 지배 질서가. 그래서 뭐 공명책이 남발되고 납속책 등등 해갖고 신분제가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양난 후에 그 당시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가지가 뭐죠? 신분 질서를 다시 정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되게 강조해요. 이때.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을 정치 인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생활 뭐냐면 곳곳에 뿌리박게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약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한약들 요즘에 독리한약에서 이제 보면 예전에 독리한약은 누가 주도를 했죠? 거의 누구만 가입했어? 독리한약은. 이거는 주로 상계 중심으로 가입됐죠. 그러니까 양반 사족들 중심으로 가입했는데 이제 한약을 일반 백성들에게 확대시키려면 이 사람들도 가입시켜야 돼요. 일반 평민도.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임 학에도 한약에 포함시켜 벌써.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표현시켰냐? 17세기 때는 교화 목적으로 한 거예요. 교화 목적. 이들 어떻게 교화시켜가지고 성리학적 가치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 목적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하 만락하는 한약, 즉 향교와 향도의 약속을 종합적인 지역적 자치적으로서 동약이 출연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 교화를 목표로 했다. 그치만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일반 서민들 교화를 목표로 했던 한약은 실제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동계와 동약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또 안 됐죠. 왜냐면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또 악용이 돼. 뭐예요 이건 또? 그래요? 자, 악용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반 그 공동납제가 실시되면서 그 당시 그 일반 사족들이 누구한테 또 그걸 부과시키는 거죠? 밑에 있었던 그 일반 민들에게 또 부과시키죠. 하계한테. 그러다 보니까 반발해서 이제 하계가 떠나잖아요. 예. 자,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 기준과 그 다음에 이게 한약이 이제 실시 가는 과정에서 그 특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봐두셔야 돼. 그래서 이 한약이 이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자료를 볼게요. 이거는요. 자, 이 자료일보는 뭐냐면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한국.
이 김한국이 중종 그때 그 당시 그 경상 감사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주자 중시 언해를 주자 중손 여시 한약을 언해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고 나니까 잘 되니까 이걸 한번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간행을 해서 좀 널리 확산시키자. 이 책을 이 내용을 상소를 올린 거야. 그 내용이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조광조 협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널리 확산된 그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요 관련된 사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도 나왔던 건데 자, 이 사료는 뭐냐면 원래 조광조가 계획했던 것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 실정에 맞는 그런 항약이야. 사족도의 중심한. 근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렸던 거야? 자기 의도되지 않게 뭐냐면 수용 중심의 하려고 흘렸던 거죠. 그래서 조광조 자체도 이걸 비판하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사령 조광조가 아래기를 한양의 본토는 이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원래 한양 지방자치인데 왜 수정 중심하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약은 대단히 촉박한 왕도에 매우 어거집니다. 이때 지금 실시한 한약을 쓰라고 하면 무슨 한약을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수정 한약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까닭은 감사가 이를 독촉했기 때문이다. 경중도 그러므로 신의 오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치도는 급박하게 안 되고 더구로서 여유를 갖고 백성을 교화시켜 달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중이라는 건 뭐예요? 경중은 이거는 한성이야. 한성. 한성은 그 다음에 오부로 나눴거든요. 그 밑에 하부 줄이가. 그래서 그 오부를 있는 책임자를 불러서 말했다. 그래서 치도를 급박해서 안 되고 덕으로서 여유 있게 백성을 교화시킨다 해야 된다. 자, 이때 이제 말하려고 거기에 보면 그 사신이 평하기를 이 사신이는 뭐예요? 사신은 이때 사신이 뭘까요? 사관이죠. 사관말. 그래서 대개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팩트가 나가면 거기에 팩트는 팩트대로 쓰고 그리고 사관말 해가지고 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어요. 강조가 한약을 논하는 말은 매우 마땅하다. 사람들이 그 요체를 모르고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데 또는 찬성으로서 동약적을 겸하게 되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방에선 감사가 강요함으로써 행함으로 또한 소요가 있으니 이거 어찌 법이 잘못된 탓인가 시행에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한약 자체는 좋은데 한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너무 국가 권력의 감시가 많았다. 통제가 많았다. 그걸 이제 하면서 조광조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있는데 아마 이게 조광조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그 사림들은 되게 조광조를 일종의 성형처럼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광조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줘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료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이 한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눈여볼 게, 요거 읽고 나서 쭉 넣는데, 여기에서 이게 밑에 이게 중요해. 율곡전서. 율곡은 누구예요? 이죠. 이것은 해주 한약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네. 이거는 이제 해주 한약이 나오니까 누구 중심의 한약이죠? 사족 중심의 한약이죠. 그 다음에 개별 한약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한약을 실시하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 핑크한테 이게 무슨 한약이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떤 이건 지역적인 문제 내냐 요걸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여기 덕업상경, 가시상교, 예숙상교, 한단상교 있죠?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서포트주의 문제에서 나왔는데 냈는데 이거 문제 여기 치우고 여기 가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치우고 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 덕업상경 치우고 가, 그 다음에 가시상교 치우고 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는 쉽죠?
되게 쉬워.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요번에 봉오동전투 뭐 못 써갖고 트는 거, 몰라서 트는 건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사료와 함께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두세 번 보면 머릿속에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눈에 발라두시면 되는 거죠. 눈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뭘 보냐. 자, 반도의 무기가 일어나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굳이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군도가 그 당시 조선 16세기 때 많이 일어나서 뭐 일어난 이유가 다 있겠죠. 그 당시 이제 뭐 때문에요? 관리들의 가연주국 때문에 일어난 거고 지금 뭐 보편적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도적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16세기 때 대표적인 난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인겁적인 난이죠. 명종시대 때. 그래서 인격적인 난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인 난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장 넘어가서 또 보면 자, 조선제 정기 문화 사상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보는 게 이제 관료로서 실력을 증명하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과거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보통 과거제 하면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많이 나오지만 조선시대 과거제도 예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과거를 보죠. 조선시대 과거는 크게 이제 뭐냐면 문과, 작가 있어요. 물론 치과지만 7개의 시험이 있지만 이제 크게 중요한 과목은 문과, 작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소과하고 대과로 또 나누죠. 소과, 대과. 그래갖고 소과가 예비시험이야. 예비시험. 그래서 보통 이제 소과를 본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초창기 때 성균관에 가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원점을 얻죠. 일정한 원점을 얻으면 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좋아. 대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균관 자체에서 또 볼 수 있는 별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자, 그런 것들이 원래는 조선시대 때 뭐냐면 주요 이제 코스였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조선 중국이 넘어가면서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원점도 300점을 꼭 맞아야지 대가를 볼 수 있는데, 꼭 그 대가를 보려면 원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점 300점 필요 없고, 뭐 200점, 180점, 이런 식으로 낮아지죠. 그리고 나서는 영종 쪽 때 들어가면 아예 이제 속가도 안 보고 대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허용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선 초기 때 어떤 뭐냐면 그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 일치시켜가지고 시험 보려고 했던 제도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돼요. 예. 그런 것도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많았죠.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가 거의 일치됐죠. 왜냐하면 예종 때는 국자감에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어요. 본 시험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조선도 초기 때는 그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나름대로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어. 성균관은 꼭 해야지 원점 300점 얻어야지만 대가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규정이 완화되고 결국엔 조선 후기 때는 소가를 아예 안 보고 그냥 대가로 보고 오히려 대가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본 사람들 합격자 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학교 제도가 이제 무너진 거지. 가나 안 가도 해. 그냥 어디 가겠어. 서울에 가버리는 거지.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신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학교제도 이용할 경우에는 향교라든지 그런 데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천안 것들을 생각하고 상민도 같이 공부해야 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향교는 다만 명부만 걸어놓고 왜냐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야? 서원에서 공부를 해버리는 거야. 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생원진사시가 있고 문무관과 생원진사시는 주로 양반들이 보는 시험이었고요. 작가는 중인들이 보는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문과와 생활진사시 예조에서 가난하고 문과는 병조에서 각각 주관을 하죠. 그 다음 작가는 이제 각각 관하가 있죠. 역가는 통역가는 사역원, 그 다음에 을가는 전의감, 은양가는 감상관, 율가는 형족 고율사 이렇게 갖고 했다. 요거 율가가 보는 시험을 좀 기억을 해. 형족 고율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문과 세 번째 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선시대 때 문과가 제일 중요하죠. 자,
문과는 고시 중에 가장 수준이 높고 경쟁이 심했던 고급 문반의 등용문이다. 자, 문과는 정규 시험이 신년시 대개 3년마다 한 번씩 봐요. 정기시로. 네, 3년마다. 그러니까 3년 공부하다가 한번 보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때? 다음에 또 3년 봐야 돼. 별시를 치르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 특별시험이 각종 별시가 있다. 자, 이 별시들은 대개본 지방에 있는 사람은 거의 시험을 보지 못해. 왜냐면 별시가 갑자기 공포를 하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터넷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만 그 금방 알고 그냥 보는 거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그거 알아도 그 당시에는 뭐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 올라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영시는 문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시험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정규 시험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했다. 그래서 신년시가 언제 보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자, 신년시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세 차례 이제 치셨는데 3년마다 시행된 정기시험 문과 초시는 향시, 항성시, 간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아마 대가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소가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가 있잖아요. 소가는 몇 번 시험 보죠, 얘네들? 이거 2번 시험 보죠. 그래서 초시, 복시를 보고요. 대가는 3번 보죠. 요 안에. 그래서 초시, 그 다음 복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시를 봐요. 그 다음에 이 초시 안에서도 초, 중, 이게 말인가요? 네, 말장. 초, 중, 말장. 또 초, 중, 말장. 그래서 또 3번을 봐. 그러니까 초시 3번, 그 다음 복시 3번. 6번을 시험 보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가 전시까지 1번. 그러면 총 이렇게 시험 보려면 몇 번을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자, 소과에서 2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초시에서 또 3번을 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시에서 3번 보고, 마지막 전시 9번을 봐야 돼요. 근데 내리 9번을 장원한 사람이 조선시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율국이죠. 예,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족점 뭐냐면 1등을 한 거야. 1등.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여기는 주로 이제 여기 대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초창기 초시는 여기 이제 뭐냐면, 문과 초시 보는데, 향시, 한성시, 간시가 있어요. 향시, 향성시, 간시 이렇게 있고, 향시는 주로 이제 팔도에서 잘 봐. 지역마다. 그 다음에 향성시, 항성부, 간시에는 이제 성균관들 이렇게 인구비에 따라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당제라고 보시면 돼요. 할당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일종의 지역별 할당제, 그 다음에 성균관에게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는 시험이야. 정책적인 어떤 할당제든지 실시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뭐 20명, 강원도 10명 등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지역별을 고려했어요. 왜냐면 평안도와 함경도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왜냐면 평안도, 함경도는 인구가 전라도와 경상도에 비해서 인구가 뭐예요?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 2분의 1밖에 안 뽑지만 그래도 지역 인구에 비해서 많이 뽑는 거야. 왜냐면 지역적인 어떤 정책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또 성균관도 이것도 상당히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성균관 50명 뽑는다.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지방시 같은 거나 그다음 한성시는 뭐 자기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뭐 100대 200대이면 여기는 뭐 10대 1, 5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특혜를 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31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이 2번째 단계 복시는 그 안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뭐죠? 실력 중심이야. 그러니까 초시는 지역적인 어떤 고려를 하지만 요 복시는 철저하게 이제 실력에 따라서 뽑는 거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전시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죠? 33명이죠. 33명인데 이 33명을 다시 각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각과는 1등에서 3등까지. 그래서 1등을 뭐라고 하죠? 장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을과는 4등부터 10등까지. 그 다음에 병과는 11등부터 33일. 그래서 이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줘. 그래서 이제 그 전시는 왕 앞에서 시험 보고 왕이 책무를 내리면 답하는 형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대개 보면 1등부터 33등은 누가 정할까요? 관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왕이 정하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요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있고, 자, 초시를 보고 이제 합격하면 이제 복시로 넘어가죠. 자, 대가 복시는 해시라고 또 하죠. 요건 아까 했던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서 33위는 이제 선발을 하고, 3차 시험은 전시죠. 그래서 각각 을과 병가 이렇게 등급을 정해요. 그래서 각각 1등을 장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대 등급에 따라서 종부품 실직에서 종부품 품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현직 관리는 만약 현직 관리들이 또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현직 관리라 해서 다 과거 보고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음서직도 있고 공원을 세워갖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들도 이제 과거를 합격해야지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 그러니까 오늘날 시험 9급 공무원이 뭐를 보는 거야? 7급 공무원 보는 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합격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기 품계에다가 1품에서 4품까지 더 뭐 대가 더 가자를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문과 급제자에게는 문과 급제자께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에게는 문과 급제자께 홍패를 준다. 그래서 했고 그 외에도 그때마다 실시한 별시도 있어요. 별시는 조선 초기 때 그렇게 실시하는 않았어요. 그게 실시한 기록이 세조 때 처음 실시했다고 그래요. 별시 보면. 그래서 뭐 진강시, 별시, 뭐 알성시 등등등등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대개 이제 문무관들 성경에 유생된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무관들도 이제 과거 시험을 한번 더 보면 뭐 예를 들어갖고 뭐 품결 더 올려준다든지 성균관도 뭐 특별 실시했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되게 특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든지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행치할 때마다 좀 뭐냐면 지방시를 또 실시해. 그 지방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공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그때 맞춰갖고 거기 호적 등록을 한 다음에 보는 사람도 있어. 그 얌체로 해갖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긴 했는데, 자, 그런 시험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다음에 영광스러운 거는 생원진사과죠. 이거는 소과죠, 소과. 그러니까 대가 보기 전에 예비시험이 소과인데, 이걸 3화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원진사시는 크게 이제 초시와 복시 두 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는 없어요. 생원진사시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항시가 있었고 한성시에는 200명, 항시에는 500명을 뽑죠.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커터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예조에서 실시한 복시에는 각각 생원과 진사 100명씩 뽑아요. 그래서 생원은 경황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유교 경전을 분석하고 해석한 능력이고 진사는 문학 능력을 각각 시험봤다. 되게 고조시대 때는 이제 중국의 진사과가 강조되죠. 진사과. 예.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선 전기까지는 생원과, 조선 후기 때는 진사과 이렇게 이제 봤고 되게 유학자들은 문학 능력을 그렇게 뛰어나게 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볼까? 경학 능력을 봤어. 생원과 이렇게. 왜냐면 고조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 때 그 유학자들은 시를 짓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나 성조도가 막 성종 때 막 시를 짓고 하면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주로 생원은 이제 경학 능력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하여튼 이들은 100패를 줬다. 그런데 이들 중에 여기까지만 보고 대가 안 본 사람도 많아. 성균관 안 가는 사람도 많아. 왜냐면 소과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소과를 일단 합격을 하면 높은 간직은 합격하지 않아도 모든 하급 간직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직에 안 들어가도 일종의 소과 정도 합격하면 지방에서 뭘로 인정받는 거야? 양반으로 인정받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소과 안 봐도 대가 그냥 본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소과를 보는 이유가 자기 지방에서 양반이 되려고 양반을 인정받으려면 소과 정도는 합격해야 되거든. 근데 소과 합격하기가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뭐 생원진사가 뭐냐면 주변에 깔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원진사가 그렇게 인구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문과나 무과의 합격자는 급제 출신인데 비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반해서 이제 생원진사의 합격자는 입격이라 불렸다. 그리고 이제 생원진사시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식년시와 국가 경사했을 때 일어난 증강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생원진사 합격자들은 또 성균관 상제생으로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 성균관은 예전에 상제생이 있고 하진생이 있어. 상제생은 진사과, 생원진사과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예요. 이거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초창기 때 얘기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 때 배웠죠. 원점, 몇 점? 300점. 원점이 뭐예요? 아침하고 저녁을 먹으면 1점이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300일 정도는 성균관에서 밥은 먹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해야지만 자격을 주는데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면 흐물흐물해.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뭐 300점인데 뭐 그 300점은 좀 힘드니까 200점, 뭐 100점, 그다음 등등등등. 그 별시 같은 것도 또 막 생기잖아. 더 규정이 더 무너져. 그래서 결국엔 조선후기 때는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 등을 통해 하급 관리 국방을 갈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생활진서시가 조선 시기 때는 229회 좀 47,748명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그들이 뭐냐면 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 20명 중에 한 명꼴로만 뭐냐면 무직 사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이렇게 무직 사료가 압도적인 것은 그 학교 제도와 이제 과거 제도가 일원화되지 않은 거 별개로 운영됐다는 기인한다. 그래서 예전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생원 진사시 합격하지 않아도 뭐죠? 그냥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많다고 했죠?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처럼 왜 생원 진사에 보냐? 내가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양반으로서 자격받기 위해서는 생원진사에 합격은 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무과를 볼게요. 자, 무반으로 진출한 과거 시험 무과가 있다. 고려 말에는 무과가 실시되어 했으나 왕조 멸망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뭐 공양한 3년 때 실시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거의 조선이죠. 자, 그래서 태조 2년에 이르러 처음 실시했다. 자, 그 다음 문과에서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됐고 이때는 대가 소가가 없이 그냥 실시했죠.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가 있다. 그래서 식년 문과는 다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있고요. 문과는 와 달리 이제 생원 진사시 같은 속각 시험은 없었어요. 자, 문과 초시는 훈령원에서 실시된 원시와 각도별로 실시한 향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초시 같은 경우에는 문과 초시와 마찬가지 지역별 선발이야. 지역적 어떤 커터제를 이제 고조해가지고 안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선발을 해갖고 복시를 봐. 이 복시는 철저하게 뭐죠? 능력 중심이야. 그러다가 25명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과, 을과, 병과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죠. 되게 시험 과목도 여러 가지지만 제일 잘하는 걸 궁술을 봐요. 궁술. 네, 궁술. 그래갖고 뭐 창도 보고 검도 검술 보고 창술 보고 궁술 등등 기마술도 보는데 무인으로서 제일 뭐냐면 강조하는 건 궁술이야. 궁술을 되게 그 비중이 많아요. 왜 하늘 쏘는 걸 보냐면 칼이라든지 창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하고 창하면 이게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야? 사람을 직접 시켜가지고 한 명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얘 1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궁술 같은 경우에는 하늘 쏘는 건 명확해. 왜? 간역이 있고 그게 쏘면 점수를 매기가 편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본 산성이라든지 뭐 성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많기 때문에 평원전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창보가 칼보다는 하늘을 잘 쏴야 돼요. 하늘. 근데 일본에서는 뭘 하죠? 창이나 칼을 잘 해야죠. 이게 좀 달라.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되게 궁술을 이제 많이 이제 본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문과는 많이 선발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문과 시험도 해갖고 이제 세조 정벌 때 북방정벌에다 야인 해유책, 서북 지방민대 민심 수수책으로 문과를 이제 별시 문과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여러 가지 뭐 재정적 이유로 문과 출신자들 많이 양성했어. 그래서 만과라고 하죠. 만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만과라고 하면 10,000명을 선발했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정근시 때 많이 나는 건 뭐죠? 많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선발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그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이 선발했어. 재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돈도 받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18,251명을 선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무과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한 해에 한 번 몇 번씩 개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과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조선 후기 때 떨어져. 그리고 이제 사회훈련만 초대하고 국가재정 돈 받고 이제 합격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했지만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 하층민의 신분 상승을 돕는데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양반 계층이 늘어났던 이유가 이 무과를 너무 남발했던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작가를 볼게요. 작가는 이제 거기에 네 개가 있죠. 역가, 의가, 음양가, 율가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제 3년마다 한번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해요. 그래갖고 한 46명 이렇게 선발하고 역가는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는 건데 요때 한어, 그다음 몽고, 여진어, 외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뭘까요? 당연히 중국어이고 그 다음은 뭘까? 일본과의 관계에 외어. 몽고하고 여진어는 솔직히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몽고 여진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어.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갖고 실시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국제 정세가. 특히 이제 청나라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진어가 필요하니까 몽고도 어떻게든 흥계할 수도 있고 몽고족도 그래서 이제 실시한 거야. 자, 하여튼 대명내교의 중요성 때문에 한어가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 다음에 역가를 담당한 같은 사역원이죠. 예, 그래가지고 있고 의학교육은 의과 시치를 담당한 전이감에서 했고요. 율가가 예진하면 시험을 냈는데 율가는 형주의 고율사에서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음양가는 감상관에서 담당했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고 뭐 그 밑에 있고 작가는 초시와 복시만 실시했어요. 그리고 해당 간청에서 그 간청의 제조와 애조 당상이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등등등등은 이제 뭐 일부 지역은 뭐 간찰사가 이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작가의 응시한 사람은 기술관의 잡학생도들이 많았고 그다음 잡학생도 각 간청에 보면 이런 그 기술직을 이제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이제 입학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있고 기술관 취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잡학생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잡학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현직 기술관들, 고위 기술관들 추천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잡학생들은 중인 계층들이 많이 등장해. 그래서 자기 집안들 그 중인 가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중국어 통역관이다. 그러면 중국어 통역관 집안들이 한 10개 집안이 있어요. 그럼 10개 집안에서 상호 추천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잡학생도가 되고 시험도 보고 또 시험관조차도 누구야?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중인계층들이 주로 자기가 아는 집안 사람들은 뽑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집안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뚱맞는 평민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왜? 봐도 잡학생도 되기도 어렵고 대도 뭐죠? 거의 왕따 당해. 그리고 시험에도 합격하기도 힘들고. 그럼 양반들은 그러면 보겠어요? 절대 안 보죠. 왜냐면 양반들도 뭐 관심 있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뭐 공부하고 공식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꼭 자신의 지위는 뭐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예? 다만 의학 지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약간 필요하니까 해. 그래서 양반들이 약간 의학 관련된 부분들 관심이 많아요. 얘네들은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부터 사대부까지 어느 의학 지식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왜냐면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떡하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의술이 그 당시 병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왕 중에서도 나름대로 의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의학 지식이 좀 있었어. 그러다가 말년에 자기 이제 뭐냐면 병이 걸렸을 때 의학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하다가 그 옆에 이제 뭐냐면 의관들 다 물리치고 지 혼자 하다가 자가치료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이제 작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기술관들이 응시를 했고 되게 이들은 한 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 3품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무과를 거치면 3품 이상에 승진했다 했는데 요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기술관, 작가에서 당상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허준이라는 사람 있죠? 동의보감. 그 사람이 2품까지 올라갔어. 네, 정 2품인가?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독립공화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이제 그 도망갈 때, 그 따라다녔잖아. 그 공신체풍도 받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경우지.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작가 출신이 뭐 지방간을 가르거나, 뭐, 당상간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 거의 불가능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관들이 올라가는 걸 막았어요. 가능 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가, 생원, 진사시, 뭐 무가는 다 양인 이상 법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의견을 제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문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양인 이상 볼 수 있냐? 사조단자도 제시해야 되고 사전에 검증도 받아야 되는데 했지만 뭐 법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양인 이상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예가 있죠. 예가 있어요. 예를 보면 반역죄, 그 다음에 탕강오리 아들, 재간 여자들의 아들과 손자. 이거는 성종 때 무슨 법이죠? 재가 금지법. 그래서 재가 금지법은 재가 자체를 막은 건 아니에요. 재가를 막는 게 아니라 재가녀의 아들과 손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울 응시는 불가능했다. 이건 무슨 법이죠? 서울 금고법. 네. 서울들은 금고라는 건 벗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묵가나 작가는 이러한 자격 제한을 없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좀 완전 특히 묵가에서 서울들이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조선 전기 때는 서울들이 볼 수 없었어요, 묵가도. 잠깐, 뭐냐면, 후기 때, 임진왜란 때인가? 그때는 약간 이제 뭐냐면 돈 내고 볼 수 있었고, 문과는. 그 다음에 문문과는 좀 약간 보고 있다. 이것도 또 다시 금지시켰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풀어준 거야.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서울도 문과를 볼 수 있느냐, 약간 학계의 의견이 있지만 되게 안 봤다라는 게 금지됐다는 게 통설이에요. 통설이고,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 그 잘못 나온 곤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서울은 작가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술관 중에 서울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다? 중서라고 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에 중인과 서울이 합쳐갖고 이제 같은 계층을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다음 급제자의 진출은 분간에 의해서 처음에 초임지가 어디에 따라서 하는데 분간은 과거제도에 분속시키는 건데 제 문과는 홍문관, 승무원, 성균관, 고소관, 사관에 문과는 훌륭한 벌시에 분속되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이런 것들 천연식이에요. 여기는 엘리트 코스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는데 되게 조선 초기 때는 급제자 능력에 따라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후기에 따라 문벌에 의해서 이제 했고 제일 좋은 거는 홍문관이었죠. 홍문관 분관이 제일 좋은 거 간주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는 간직에 진출해서 1차적 관문이지만 양반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해야 돼. 그리고 유리한 지위를 또 아들 자손들에게 세습시킬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특권을 유지해서 과거 시험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과거제와 양반의 지위는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시기에 통치제의 근간은 과거제와 양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원 진사시와 문과 무과는 각대 정원에 할당되죠. 그렇지만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복시 같은 경우에는 능력제도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음직의 서용에도 취재해 보이는 등 과거에서 원칙 시험을 거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간단한 시험을 봐야 돼. 심지어는 뭘 보야 되는데 음직조차도 시험을 봐요. 음직의 시험 보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시험을 보고 이제 해야 된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과거제 응서제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서 양반 직역을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세습 신분의 성격을 더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양반제 그 과거제 너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뭐 당쟁, 서학 등등등 문체 등과 연결된 커다란 산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가폐, 그 과거의 폐지 논란이 경험되면서 당쟁, 서학, 문체 등과 연결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대두했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1894년에 가거제가 철폐되죠. 그때까지 거의 구제 개혁이 없었다. 거론은 됐지만 1894년까지 가거제 계속 봤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1894년이 뭐죠?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 이때부터는 이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져. 그 예전에는 양반 관료들을 주로 이제 선발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가거시험국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고 최소한의 국민국가로서 만들기 위한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교육,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문과는 신년시를 통해 전국 양반층을 포섭했고, 그리고 작은 별시를 통해 양반 지배층을 서울 중으로 재생.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했처럼 별시는 그때그때 보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서울에 있어야 돼. 지방에서 못 들어요. 들어도 지방에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힘들어. 예. 자, 문과는 마음가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고, 그리고 하층 계급 때 부방고는 이제 흡수 통합됐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는 중앙정치 세력이 끊임없는 재생산을 봉사하고, 문과는 서울이나 양인 신분 측의 신분 양성 포고 수행을 기능을 수행했다. 만약에 문과의 조선시대 기능을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죠. 예, 문과는 중앙정치 세력의 끊임없는 재생산, 문과는 서울이나 양인 신분 측의 신분 상승 욕구 있는데, 문과는 서울이 볼 수 있냐 없는 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되게 통선은 안 본다는 게 있지만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규정이 완화돼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번은 그냥 각자 보시고, 자료 2번은 이제 그 밑에 들으면 그 복시 전시를 본다 등등 생원 진사시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 자료 2번 보면 여기 못 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장리의 아들들, 국가의 정국을 횡령한 뇌물 받은 관리들, 제가녀들, 그래서 손자와 아들까지만, 서울의 자손들 이런 것들 이렇게 문과와 생원 진사시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녀의 자식은 아들과 손자고요. 서울의 자손들은 아마 이게 서울의 자자니까 이게 아들 자자일 것 같아요. 아들까지는 못 봐요. 그 서울과 그 아들까지는 못 봐요. 시험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쭉 넘어가서 거기 풍계포를 좀 볼게요. 풍계포가 예전에 한번 작가와 관련되어갖고 좀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장원을 보면 되게 각과 을과 병과 보면 문과 같은 경우는 정풍계를 받아요. 그래서 정7품직, 정8품직, 정9품직 이렇게 있고, 장원은 종6품직을 받죠.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게 받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작가는 여기가 정품직을 받죠. 근데 여기는 종품직을 받아.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역가는 종7품, 종8품, 종9품 이렇게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타 작가는 거의 이제 종품직은 물론 이제 9품직이 있긴 있지만, 이제 보면 1등은 종7품, 기타 작가는 8품, 9품 이렇게 받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유직자들 가자 구정, 더 이제 풍계를 높여주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가자라는 것은 더 한 단계 등업시켜주는 거죠. 원래 풍계에서. 되게 문무 관리들이 시험할 때 가자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다음 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과 사부학당 이렇게 향조를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요 중국 그 조선시대 간학제도를 이용하려면 조선의 간학은 이제 뭐냐면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걸 역할 모델을 했던 것이 명이죠. 명. 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명의 과거제도 예전에 예전에 다음에 했는데 하여튼 명의 과거제도는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일치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안 나와도 가구 볼 수 있었죠. 명란은. 예전에는 여기 이전에는. 근데 학교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지만 적어도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지방학교나 국제감에 들어가야지만 가구를 볼 수가 있어. 그 자격이 주어지죠. 예, 그건 이제 왕안서의 송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명나라의 어떤 제도를 조선도 출발할 때 보고 배치마킹 해갖고 어떤 학교제도 가구제를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왜? 이 신분제도나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양반 사족들이 그 평민들 같이 공부하는 거 꺼져해. 그러면서 이제 학교제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제도, 학교제도가 나중에는 일치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특징이다. 예전에 이제 그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고, 예. 자, 하여튼 이제 좀 보면 조선시기의 교육기관은 크게 간학과 사학을 구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간학한 기관을 간학이라고 하는데, 간학교육기관 성균관 사부학당, 종합, 잡학, 항고 이런 것들인데 종합이라는 건 누구냐면 종실 있죠, 종실. 예. 종실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술 먹고 놀고 물론 가끔씩 공부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 너무 무식하니까 얘네들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을 만들었어.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사학교육기관 서당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때 교육제도는 군현제가 보편화되면서 각 지역 간의 정치적 차별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사족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양반 사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 문벌 기종은 어디에 몰려 살았죠? 개경에 몰려 살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8대 다 있어요. 양반들이. 이거는 학교제도와 가구제도가 이제 널리 이제 시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족계층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조선시대 때는 일단 초등교육기관은 어디 들어갈까? 서당에 들어가야 돼요. 교육학 시간을 배웠죠. 그럼 서당에 들어갔으면 중등교육기관이 이제 어딜까? 지방은 어디겠어요? 지방은 향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서울은 어디가 되는 거죠? 원래 5부학당이었다 4부학당이 됐죠? 4부학당. 그 다음 대학교육은 이제 어디예요? 성균관이죠. 예, 성균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등교육이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립기관이었던 서원이죠. 서원도 중등기관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처럼 딱 연한이 없어. 서당을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있는 거야. 성균관 같은 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졸업은 언제 할까요? 성균관 졸업은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래갖고 거기 보면 새파랗게 어린 애도 있고 20살도 안 되는 그런 애도 있고 아니면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다. 할아버지도 있어.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드라마처럼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제 보면 자, 조선 시기 때는 전국의 모든 군위에 향교를 설치했죠. 고려 시대 때는 있었지만 이제 전국 조선 시기는 널리 확산됐고 원칙적 교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서울 사학에도 성균관 간원을 교관을 삼았고 성균관에서는 생원 진사와 함께 사학들을 선발한 유학 유생들이 문과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죠. 성균관은 문과 시험을 준비하는 조선 시기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고 고려 말 이후에 성균관은 국가의 지배사상 주재학 이념 보급의 근거지로서의 기능과 국가의 관료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균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쭉 넘어가고 자, 성균관은 국초에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로 나눠요. 하나가 상제생이 있어. 상제생은 생원과 진사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상제생이 모자랄 경우에는 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사시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생원 진사하지 못했지만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유교 공부, 경전 공부하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후기 때는 유학포하고 따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들은. 그래서 이들을 구성한 기지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제생은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를 하냈으나 점차 또 완화돼서 문과에서는 향신학에서 한 번 합격한 자, 그 다음에 생원 진사시에 향신학에서 2번 합격한 자, 등등등 해갖고
널려 있다. 그래서 생원 진사의 합격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초시, 소과 초시나 그다음 현직 관료들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기재생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완화시켜가지고 사학에서 공부해서 이제 승부시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도 이제 하고, 그다음 무능자제도 뽑고 등등을 해가지고 규정이 완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균관생들은 생원진사 합격한 사람이다 라는 거는 국초에서만 통하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원진사 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꼭 성균관생을 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 다음에 제약 연령이 없죠. 아까쯤에 늘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보는 것. 그래서 원점 300점을 따면 문과 초시의 자격을 얻는 것이 목적이겠다. 근데 이것도 국초에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 이제 규정이 점점 완화돼.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원점은 매일 아침 저녁 식당에 참석한 원점 하나로 계산해줘. 그럼 점심은 언제냐? 점심은 그 당시엔 잘 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2끼 먹었죠? 2끼 먹었어요. 점심은 가끔씩 먹었어. 점심은 뭐야?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거잖아. 그냥 간식으로 그냥 약간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라는 개념은 나중에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문과 초시, 복시, 전시에 직접 볼 수 있는 합격거나 합격시키는 특정이 있다. 그래서 성균관생들 대상으로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단한 특강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특강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부학당인데 사부학당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향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설치됐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 때 본격적으로 설치됐고, 그 중에 이제 향교를 설치할 이유가 뭐야? 백성들 교화하겠다. 그런 목적이 중요한 목적에서 이제 있고, 그리고 향교 진흥은 또 수령의 직제 중에 하나가 수령칠사예요. 예전에 한번 수령칠사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뭘 했냐면,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제 김시백인가 박시백인가 뭐 그 사람이 쓴 게 있거든요. 만화도 그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성종 때 이제 수령원이 임명하면 이제 왕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이 딱 와서 수령한테 수령칠사를 물어봤어. 근데 그 수령칠사를 그 수령이 이 사람 문과 출신이야, 문과 출신이에요. 잘 몰라. 그래서 어버보고 하니까 나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아웃시켜가지고 임명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수영 실사를 꼭 외워야지만 또 뭐냐면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맞춰야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 실사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 자, 하여튼 수영 실사의 학교와 관련된 게 한교 치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한교는 양인 이상이면 다 입학할 수 있어요. 8살 되면. 그리고 한교의 유생 및 생도들 교생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중앙의 간학생과 함께 공제 선언도 모셨고요. 그리고 한교의 공조를 모시는 대성전, 봉안하는 뭐 동서모도 군한 문목 등등등등 이런 시설도 있었다. 그래서 교생의 전원은 각 분연에 따라 인구비에 따라 배정을 했고, 그리고 유교 경전이나 뭐 이런 것들 배웠고 농사일도 같이 하면서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권이 있어. 이 특권을 보면요. 일단은 매년 6월에 시험 치러서 우등자에게는 생원 진사시 초시를 면제받고 복시를 응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권 때문에 양반들도 한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생으로서 등록만 해놓은 게 뭐냐면 교생이 등록돼야지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마디로. 학교는 안 가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계속 받으면 뭘 면제받는 거야? 초시를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은 돼 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고 공부는 안 해요. 어디서 공부를 하죠? 서원에 가서 공부해.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학교에서 맨날 자고 있다가 시험 때 어디에서 공부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조 미달 낙강생은 군역에 충당됐다. 원래는 이제 그 양반들은 직역으로 해가지고 교생 같은 경우에는 안 가도 되죠. 근데 이때 떨어진 사람은 군역에 충당돼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한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시험을 다 안 봤는지 낙강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떨어지니까 그때 보인으로 발령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문과에 합격하기 전에 근데 이런 규정조차도 나중에 인조 때 없어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사적 충분 정책이라 해갖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족 충군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족들도 교생이나 원생에 안 들어갈 경우에는 어디에 충군되는 거야? 군대에 충군되는 그런 정책들을 언제 실시했죠? 중종 때 실시했던 제도예요. 근데 이 조처도 언제 폐지? 인조 때 폐지됐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교생이나 원생이 아니어도 그냥 유학부에 편입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유학부에 들어가면 이제는 군역을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속의 그 표에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유학부 비중이 늘어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양반이면 학교 교생이나 원생이 아니어도 그 지위 자체만 가지고 뭐죠? 군역에 면제받는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예는 거의 없었고 한교는 점차 군역을 면제하는 국민의 피역처가 되었다. 자, 교생은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상액생, 중액생, 하액생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오리지널 그 뭐냐면 양반은 어디에 수록된 청고원과 부고원에 수록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지만 조선시대 때 지방으로서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두 가지 문서가 있다고 했죠. 항안의 항약의 그 명단인 향안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교생의 신분, 양반 교객 신분, 상액생의 그 명단 청금록. 요 두 가지는 있어야지 뭐냐면 자기가 양반이다. 그 인정받을 수 있어.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양반들은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학교 청금록에 등록하고자 한 것은 한교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규정. 아까 초과 응시를 하려면 해야 되고 초과에서 면제받으려면 뭐죠? 초시에서 면제받으려면 꼭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한교에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학교한 지방 양반을 인정하는 학교한 지방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아 향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양반들이 굳이 학교에 공부도 안 하면서 들어가서 입학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개 들어간 이유를 써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고 초시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확고한 지배 양반지위를 인정받아 항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굳이 검정고시를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안 갈 필요 없지. 검정고시에서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냐 학교 가거든. 왜 가겠어요? 학교에서 실제 공부도 안 하면서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지. 만약 학교 안 가면 뭐 하면 뭐 불량 학생 보고 좀 이상한 거 보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학교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죠. 인성을 그런 측면에서 학교 가는 것 같아. 한교와 비슷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청금록은 항안과 함께 양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적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교가 나중에 보면 뭐 수준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안 가려고 한다. 신분제에서 양인하고 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안 간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한교 유학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군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유지됐다. 양인들이 가득 찼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하면 있고 나중에 들어가면 교육적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이 강조되냐면 이제 뭐냐면 종교적 기능이 강조돼. 왜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양반 사족들 거기 공부 안 하고 근데 양인들 일반 군인들 공부하겠어요? 그냥 군역만 면제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요 기능이 뭐겠어요? 종교 기능이야. 종교 기능. 그래서 향교의 종교화 형성이 나왔다. 지금 학교제도 비슷하죠? 공부는 학원에서. 그 다음에 학교는 사회성이나 인성을 양성하는 곳. 이렇게 이제 해갖고, 원래 그 학교 목적과 좀 다르게 약간 흘러가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조선시대 교육제도 그 특성은 각자 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당군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15세기 때 뭐 당군 숭배가 이제 활발해지고, 16세기 때 기자가 상대해주고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당 같은 것들,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서 이제 보냐면, 그 고종 때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고종 때만. 자, 몇 페이지 표시면 331페이지.
자, 항구단을 보면요. 일단은 항구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강무 정권 때 만들어진 항구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는 항구단은 천원지방을 상징하시죠. 천원지방은 뭐야? 하늘이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우주관이었어. 세계관이었고. 이걸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항구단에는 하나의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지내냐? 천자만이 지낼 수 있어요. 중국의 황제만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국에선 지내지 못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고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냐면 항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조선시기에 들어가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래갖고 고조시대처럼 지내냐? 아니다. 이 제천에서 왜 이건 황제만이 지낼 수 있는데 이걸 지내냐? 그러다가 이제 뭐 폐지하자, 찬성하자, 뭐 절충론 등등이 있다가 이게 이제 뭐 지낼 때도 있고 안 지낼 때가 나중에 성종 때 들어와서 이제 사림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아예 제천 행사를 못 지내겠어. 조선 초기 때만 약간 몇 개 지내고 그거는 제국 입장일 땐 도저히 명분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안 지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 지냈냐? 이게 고종 때 지냈어요. 고종 때 보면 고종이 이제 그 강무 정권을 이제 강무 개혁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대한제국 선포하잖아요. 강무 개혁을 이제 진행하면서 대한제국 선포하잖아요. 그때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에서 뭐가 된 거야? 황제가 된 거죠. 대한제국 황제. 그래서 이때 이제 의식적으로 한 게 뭐냐면 제천 의식이야. 왜냐면 이제 천자가 됐으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그걸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항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천재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하죠. 매일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잖아. 예. 그런데 이제 일제에 이제 나중에 항구단이 헐리고 거기에 조선호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항구단의 제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항구만 나왔어요. 심패 있죠. 신주단지 보관을 하거나 그 여러 가지 물건들 보관하는 그것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림 나오는 게 항구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항구우가 나왔어요. 이건 항구우예요. 이건 항구단이 아니라 예. 그 옆에 있는 그 부속 건물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보면 자, 훈민정음을 볼게요. 훈민정음. 훈민정음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게 한 10년 전인가, 뭐 97년인가 98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볼게요. 이 훈민정음의 관점은 누가 만드는 관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 통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국 통론을 읽지 마시고 이건 뿌셈만 읽으세요. 한국 통론은 좀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예. 좀 뒤에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 자, 훈민정음을 볼게요.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원원이 만들어지고 수정 보완되면서 세종 28년에 오늘날 알려진 내용으로 확정 반포되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계 문자 역사에서 볼 때 의문이도를 바탕으로 했던 이제 획기적인 일이었고 조선 초기의 문화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된 민족사적 위협이었다. 훈민정음은 한조라는 세계 문자 역사상 창제 연도와 창제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죠. 맞죠? 지금 알파벳은 페니케아인들이 만들었다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만들었는지 몇 년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훈민정음은 창제 연도도 나오고요. 창제자가 누가 만들었죠? 세종이 만들었죠. 세종이 직접 만들었어. 그래서 한국 통론에는 지편적 학자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개 학계에서는 국문학자나 역사학자 다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그래서 세종이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뭐 수양대군이나 등등 해갖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그 뭐냐면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학계 정설이에요. 지편전학자들은 나중에 도와줬죠. 그에 대해 해설서를 냈대. 심지어는 지편전에서 채말리 같은 학자들은 반대했어요. 그거 왜 만드냐? 중국에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훈민정 창제에 보면 일찍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거란, 여진, 안남, 일본 등 훈민정음에 앞서 각기 문자를 만들었죠. 근데 그 문자들 보면 그 한자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훈민정 이런 차용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질적으로 다른 문자를 만들죠. 음소 문자는 뭐예요? 포옹 문자죠. 음을 따라서 이제 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이두, 구결, 한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와 다른 이게 뭐냐면 그 훈민정을 만들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좀 반영되긴 했지만 자, 훈민정의 창제 동기가 이제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언문 불이치야.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말글까 말하는 거와 글이 다르잖아.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두나 이런 것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말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민유방본 백성들 위한 정치죠. 민이 근본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시대적 도래를 뜻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로는 세종이 교화를 강조, 백성 교화 목적이 있어요. 백성 교화. 왜냐면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교화에 많이 관심이 있죠. 상강 오륜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가. 그래갖고 쉽게 만들어서 상강 행실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보여줘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림을 잘 그려도 한계가 있는 거지. 글자 보는 것보다는 뭐냐면 좀 이해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 뭐냐면 소통하려면 교화시키려면 뭔가 필요한 문자들이 있을 거야. 문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죠. 교화의 수단으로서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있어요. 요컨대 여기 있네요. 아까 전에 언문 불이치의 불편함, 왕조 개체, 민에 포괄되는 국민층 학대, 이들의 소통의 필요성, 교화의 필요성 등등이 새로운 문자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외워두세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국민층 학대는 뭐냐면 이들 이제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면 양반들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백성들이 직접 내는 게 좋겠죠. 근데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문자가 필요한 거야. 문자가. 예.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TV나 라디오나 그런 것들이 없죠. 인터넷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제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훈민정음의 어떤 그 배경 중에 사대주의도 포함된다. 사대 정책, 사대주의도 반영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문자를 알려면 정확하게 그 포기법을 알려면 뭐예요? 한글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뭐냐면 요 대자 있죠. 큰 대자. 우리는 이걸 대라고 읽잖아. 지금 다 통해서 대. 근데 예전에 대자를 이게 원래 중국 따이라고 따이. 어떤 대라고 읽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이건 대가 아니라 다냐? 이렇게 쓸 수 있고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대, 때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포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죠.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법을 뭐냐면 통일시키려면 우리나라에 고유한 문자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런 그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건 4대 정책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심포생에서 내잖아요. 그 집필자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심포샘에 있는 내용은 외워두세요. 그냥 요거 만약에 훈민정음의 배경 이렇게 쓰면 세 가지 쓰면 돼요. 예전에도 시험문이 나왔죠. 언문 불이치의 불편함, 왕조 개청의 민에 포괄된 국민층 학대, 그리고 교화의 필요성.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먼저 깨달은 세종이 주도했고, 이 세종이 이제 만든 거예요. 세종이 좀 만들었고, 정인지, 신숙준, 선상엽, 최양, 박펜영 이런 지편전학자들이 옆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창제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주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가 쭉 있는데 잘 만들었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제작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국문학과 애들이 이제 아는 거고,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그 밑에 훈민정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냐면 활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훈민정음 활용과 관련돼 갖고 사례를 쓰라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근데 너무 많이 좀 할 건데 좀 쉬었다가 이거 할게요. 예.